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나라라서 항상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최근에 경제와 관련한 경고음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화 가치가 요즘 5년 만에 거의 최저치로 하락하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는 유리해짐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는 또 나빠지고 있고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이런 디지털 IT 분야의 신산업 경쟁력이 이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일본이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원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장 경쟁력으로 삼았던 장인 정신이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일본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자세하게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전 세계 경제를 돌아보면서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이야기를. 맞습니다. 일본 이야기는 뭐든지 재밌죠. 재미는 있는데요. 신경도 쓰이고. 그렇죠. 신경이 쓰이죠. 네. 그래서 저희 그 송경제에서 저희들이 정말 안 가본 나라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부러 저도 제일 잘 가봤고 네. 많이 안다고 하지만 일부러 그래서 안 다뤘었어요. 또 의견들도 많이 다르시고. 그렇죠. 그 의견이 제 소견이 부족해서 다른 의견이면 제가 얼마든지 수긍을 할 텐데 간혹은 어떤 게 있냐면 네. 일본과 미국은 우리랑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지만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이라서 네. 오히려 그거를 좀 강하게 저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게 그냥 송구한 거예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가 오늘을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본 이야기? 네. 네. 일본은 예전에는 잘하면 일본이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데 일본의 대표적인 상품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일본 TV 참 잘 만들었는데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좋은 가전제품 많았지. 근데 이제 요즘 산업의 트렌드, 첨단 산업 쪽에는 그러게 일본이 뭘 잘하나? 이제 이런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이 자칫 또 일본이라는 또 좋은 큰 네. 나라를 폄하하는 걸로 오해되시면 안 되니까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예전에 그 우리 손에 들고 다녔던 워크맨, 그다음에 CD 플레이어 네. 이거랑 지금 MP3 플레이어를 만드는 기술을 물론 이걸 어떤 관점에서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 공학적으로는 카세트 테이프가 안 엉키고 균질하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예. CD를 몇만 시간 재생해도 그 모터가 훼손되지 않고 균질하게 돌아가는 그 기술이 네. MP3 그 파일을 제대로 리딩해가지고 내 귀에 들리게끔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정교한 기술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계공학이죠. 그렇죠. 전자공학이 아니라. 그 결이 다른 거긴 예, 한데 예. 그러다 보니 지금 MP3 플레이어 아마 시중에서 싼 거 하나 사면 3, 4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카세트 테이프는 지금도 예전에 소니 아니면 아이와 파라소니 그 워크맨 예. 그 당시 그 정도 사양을 만들려면 그 가격으로는 못 나온대요. 요즘에도. 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어떤 한 땀 한 땀 그 장인들의 네, 예, 노하우가 예. 들어간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최근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일본의 기술력이 뭐 무가치해졌다라든가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여튼 지금에 맞는 시류에 맞는 대표 상품이 일본에 없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미니 카세트는 만들려면 정말 다양한 소재 부품들과 그 사이사이의 유기적인 메커니즘이 성공해야 되는 거라서 설계를 해야죠, 그죠? 요즘 그 MP3 플레이어보다는 훨씬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난이도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훨씬 어려운 걸 잘 만들어내던 나라가, 네. 그 회사들이 예. 그 쉬운 MP3 플레이어는 왜 잘 안 만들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노주쿠리,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걸 굳이 번역하면 장인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네. 그 장인 정신 때문이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장인 정신은 어떤 물건 잘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근데 잘 만드는데 그 물건을 잘 만드는 하나의 테마가 결정되면 예. 그걸로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업이 언젠가부턴가 이 와해성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와해성이라는 건 이전까지 축적됐던 것들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에 가까이 바뀌어버리고 네. 제로섬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형태로 산업이 발달하는데 네. 이 장인 정신은 그 이전 거에 천착해서 음. 계속 그걸 고도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예를 한 100가지도 들 수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 몇 가지만 유관기관 아니면 그쪽 분야 전문가 아니면 제가 직접 봤던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장인 정신 사례들. 네. 네. 이것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실패한 거. 네. 자, 일본이 또 되게 잘 만드는 게 기차와 관련된 여러 부품 소재 장비들입니다. 네. 신칸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달리는 고속 전철 중에 하나다라는 건 제가 한번 방송에도 얘기했던 거 있고요. 예. 달리기 시합하면 신칸센이 제일 빠르다면서요? 네. 예. 그런데 신칸센만 아주 뛰어난 게 아니라 신칸센 타려면 우리 표 끊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표 끊을 때 표를 이제 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 샀는지. 예. 그거를 하는 개찰구. 그 개찰구가 이제 무인 개찰구인데 이 무인 개찰구 그 표 틱 넣으면 띠딕 검사해서 반대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일본이에요. 그게 모든 일본의 지하철역이나 신칸센역이 다 있는데 네. 다음은 뭐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렇겠죠. 그 한 대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넘어요. 표를 집어넣으면 착각 두 장 찍고 앞에서 딱 튀어나오는 거. 네. 예. 근데 여기에서도 또 일본의 장인 정신이 발휘가 됐어요. 일본도 디지털 사회에서 이제 사람이 없는 무인 개찰구를 만들고 예. 자동적으로 검수해서 집계해가지고 오늘 몇 명이 탔다, 어디로 간다 이게 되는 시스템을 만든 건데 네. 그런데 이게 그 표를 가로로 놓던 세로로 놓던 걔는 그걸 정확하게 세서 예. 반듯하게 다시 뒤집어서 똑같이 일렬로 맞춰서 딱 반대쪽에 끄집어 나오게끔 해줘요. 네. 그리고 사람이 실수로 야 다 같이 타자 하고 네 장을 넣잖아요. 그럼 네 장을 동시에 세서 또 하나하나 톡톡톡톡 나오게끔 또 해줘요. 오. 끝내주죠. 두 개, 세 개를 같이 넣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모노주꾸리 장인 정신으로 아. 이렇게 넣던 저렇게 넣던 구겨졌던 접었다 폈던 예. 무조건 셀 수 있는 개찰구를 만들었고 그게 대당 가격이 1억까지 간 거예요. 아, 듣다 보니 네. 바로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확 하네요. 되시죠? 네. 알겠는데 굳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더 생생하게 오죠. 우리나라 KTX 타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예. 우리 개찰구 없습니다. 표 검사도 잘 안 하잖아요. 없죠 아예. 그냥 어떻게 되냐면 표 그것도 뭘로 사냐면 휴대폰으로 사죠. 네. 그다음에 그냥 휴대폰으로 산 게 내 휴대폰 안에 어딘가에 있어요. 음. 그리고 그냥 그 뭐죠 전광판 보고 네. 몇 번 플랫폼 가서 어느 열에 어느 거 타면 되겠다. 가서 앉아요. 네. 그럼 앉아서 도착할 때까지 나한테 표 검사하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승무원들이 있죠. 예. 근데 승무원들을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네. 단말기 같은 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을 보죠. 그런데 이 승무원 단말기는 좌석마다 빈칸인지 누가 탔는지를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저긴 빈칸이어야 되는데 누가 버젓이 앉아 있다. 그러면 손님 혹시 표 끊으신 건가요? 확인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건 물리적인 종이표까지 못하러 살 필요가 있어. 예. 사람들이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표를 그걸로도 살 거고 그럼 거기다 표를 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앉으면 그 개찰구를 만들 필요가 뭐 있어. 우리 승무원도 단말기로 거기에 그 표가 산 거와 안 산 거를 체크해줘서 지나가다 한번 빈자리인데 앉아있으면 물어보는 걸로 하면 되지가 네.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예전부터 개찰구를 만들었던 그 장인, 그 장인이 디지털을 접목시켰고, 네. 그리고 개찰구 기능은 더욱더 전 세계 최고의 고도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고도화시켰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옆으로 넣어도 되고 세로로 넣어도 되고 내장까지 셀 수 있는 거 이걸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저절로 오늘 몇 개가 들어왔고 어디 가는 건 몇 개인지 그 소프트웨어만 붙여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일본의 장인 정신은 디지털을 하는 가장 좋은 가장 방법이 뭐냐 하면 점핑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앞서가는 기술에 대한 집착
이게 오히려 다음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지장을 줬다. 그렇죠. 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예.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개찰구는 옛날 거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옛날부터 이제 훑어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요즘 얘기를 좀 해보죠. 요즘 얘기 중에서는 코로나19. 네. 그러면 이 개찰구 같은 게 옛날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는 이제 더 디지털이 전환이 됐느냐? 예.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코로나19의 방역과 관련해서 본인이 자가검진을 받거나 이런 걸 할 때 뭘 해야 되냐 하면 뭔가 내가 대상자인지 통보를 해줘야 되고 감염자인지 아닌지 네. 아니면 뭐 이번에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네네. 예.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럼 통보를 받은 사람이 그 뭔가 내가 그 당사자이니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나 그거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뭐 보건소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공지하는 방법 당연히 뭐겠습니까? 휴대폰으로 뭘 알려주죠? 그렇죠. 예. 휴대폰 뭐 카땡이든 뭐 이런 걸로 네. 당신은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니 언제 어디에 가셔서 네. 요거 QR 코드 보여주면 뭐가 된다. 뭐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방역 관련한 쿠폰을 나눠줬었는데 그 나눠주는 방법이 우편이었어요. 그 쿠폰을 들고 병원 가면 주사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뭐가 종이가 왔겠죠. 예. 그럼 그 밑에 쿠폰을 뜯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내가 이걸 들고 왔으니 내가 대상자인 거고. 대상자고 나 이거 혜택을 받으러 왔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은 비슷하네요. 휴대폰으로 뭔가 날라오는 거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방식이 하나는 완전히 디지털이고 하나는 아날로그죠. 네. 그다음에 반대로 정부 쪽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많은 사단이 일어나도 뭐 전자정부라고 해서 누가 어디에서 어느 보건소에서 어느 날 무슨 백신을 맞았는지 그리고 언제 또 맞아야 되는지를 또 전산으로 관리를 해요. 예, 저는 기억 안 나는데 네. 휴대폰을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주죠. 내가 네. 2차 접종 언제 했는지. 네, 그리고 3차도 곧 뜨니까 너 가야 네. 된다. 이거 다 예. 알려줘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연필로 수기로 해요. 누가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그래서 이번에 본인 일본 서류에 그걸 쓴다는 거죠? 예. 박정호, 예. 괄호 열고 몇 살. 몇 날 며칠 언제 무슨 접종 이걸 연필로 수기로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도 한번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게 한번 오류가 그러니까 적은 거를 잘못 또 넘겨서 네. 그게 1억 명 정도의 데이터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일본에서도 큰 보도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의 이슈지만 네. 이게 어찌 보면 디지털이 아직 되지 않았다. 우리 신칸센 개찰구는 옛날 이슈라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작년에 스카 총리. 스카 총리가 총리 되기 전에 대신으로 계셨을 때 어떤 중요한 임무를 받았냐 하면 도장을 좀 없애보자. 일본 사회에서. 네, 예. 도장 찍는 거. 우리는 요즘 저도 어디 강의를 가거나 그러면 갑자기 띡 뭐가 그 카톡으로 뭐가 와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어디 강의 오시면 강사료는 뭐고 네. 그 강의에 대한 촬영이 있는데 저작권은 어떻고 뭐 이게 쭉 써 있어요. 예. 그리고 동의하시면 밑에 서명하래요. 그러면 그 카땡에 온 그 밑에 버튼을 딱 누르면 서명하는 칸이 딱 떠요. 예. 그럼 제가 그냥 휴대폰 위에 제 손가락으로 제 사인을 하면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뭐 조그만 개인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구소에서도 뭐 수의 계약으로 예.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수의 계약이지만 한 2천만 원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계약을 똑같이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오고 가면서 계약서가. 예. 2천만 원짜리를.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런 계약들조차도 그리고 사내 행정문서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결제가 아니라 그 예전 서류 기억하시죠, 이진우 기자님? 그 맨 위에 네. 네모칸 한 4-5개 있어가지고 칸칸마다 대리, 과장, 부장, 차장 이렇게 도장 받고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그 사인해가지고 최종 결제 대표이사까지 받아야 예.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직도 해요. 그게 이번 코로나 내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스카 총리가 대신 시절에 도장을 없애는 거에 어떤 명을 받고 예. 그걸 이제 혁파를 하려고 가운데 도장 찍고 뭐 도장 찍고 서류에 도장 찍고 이걸 혁파하려고 이제 했는데 예. 결과 혁신이 어떻게 됐느냐? 일본이라는 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결국은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좀 황당하다는 표현보다는 야 이게 기발하다라고 해야 되나? 도장을 없애자고 했어요? 예, 없애고 우리처럼 전자서명으로 가던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 건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도장을 빨리 찍어주는 로봇을 발명했어요. 아, 도장 찍는데 시간 걸린다는 뜻이구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어. 뭐 그래서 딱 팔이 하나 있고 도장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도장을 빨리 찍어주는 거죠. 예. 야. 바로 그래서 이렇게 전 국민을 동시다발적으로 행정 처리해야 할 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예. 대응력이 빠르다 그러면 디지털 사고, 디지털로 점핑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랑 이 사고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천재성을 조금 어색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맞아요. 도장 찍는 로봇 기계 보고 작동하는 네.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 마지막에는 약간 압을 좀 또 소프트하게 하면서 그렇겠죠. 찍고 올라와야 되는 거고 예. 적절하게 눌러야지 안 그러면 계속 누르면 도장이 부서지거나 종이가 그럼요. 찢어질 텐데. 예. 그러니까 저것도 엄청난 기술인데 예. 오히려 그 기술에 대한 천착하는 모습들이 일본의 지금 가장 큰 시장에서 본인들이 성과를 내는데 실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본인들도 좀 답답해 하겠어요, 일본.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에 디지털청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너무 늦었다. 예. 그래서 아예 그것만을 전담하는 주무부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디지털을 제대로 해보자라고 이제 뒤늦게 이제 또 시작을 하는데 아니, 여기서도 디지털은 네.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디지털 청을 만들면 그것도 또 아날로그 방식이네. 아니 그걸 근데 여기서도 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디지털과 관련된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로 따지면 장관급 되시는 어떤 분이 어떤 언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굉장히 그 드신 분이셨어요. 혹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장관님 USB 사용해 보셨습니까? USB 뭔지 아십니까? 했는데 네. 그 디지털과 관련된 주무 대신이신 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USB를. 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소명을 하셨냐면 하도 그게 뜨거워지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챙겨주다 보니까 아 내가 순간 깜빡했다. 내가 그거가 그거 뭔지 안다. 그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또 그분의 또 나름 이제 동료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해야겠죠. 네, 국회의원이란 분께서 어떻게 보면 인터뷰에서 이제 조크를 해주신 건데 아 그분이 이렇게 센스가 없지. 그거를 USB 잘 모른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USA는 아는데 USB는 모른다 하면 이게 농담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했는데 그게 또 악재가 됐어요. 그게 도와준 건지 만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네. 자, 그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내려가서 MZ 세대들, 일본의 MZ 세대들은 그럼 다르겠죠. 네. 그게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가 있냐면 예. 일본은 온라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을 첫 번째 시장으로 해서 신제품을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다 보수적인데 네. 그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온라인을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홍보를 하면 이상하게 제품에 대해서 악성 댓글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더 많이 생겨요. 댓글이 좋지 않아요? 예, 댓글도 좋지 않고 예.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MZ세대를 포함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묘한 거구나 이게. 예.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네. 저 언제 결혼합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청첩장을 인쇄해서 네. 봉투에 담아서 네. 집집마다. 직접 직접 줬죠. 가져오거나 맞아. 뭐 그랬잖아요. 네. 요즘은 그냥 뭐 카카오톡 같은 거에서 맞아요. 띡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예전에는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도 뭐 이런저런 디자인도 하고 하더니 맞네. 네. 이제는 그것도 없이 그냥 일시 장소 언제 혹시 못 오시면 여기 계좌로 맞아. 계좌까지 왔더라. 맞아. 예. 본질은 굉장히 편해진 건데 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지? 정말 편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청첩장을 이런 식으로 보내고 맞아요. 있나? 네. 나는 그럼 돈이나 주는 사람인가? 맞아요. 이제 이렇게 또 네.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아마 그 후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최근 온라인으로 홍보해서 가장 큰 성과를 보였던 유일한 사례가 네. 온라인을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직접 물건을 체험해 보는 것과 똑같은 알고리즘을 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매장 문을 열고 네. 들어가서 어느 매대를 클릭해서 선택하면 매대 앞에 내가 서 있고 네. 그래서 진열장에서 저쪽 걸 딱 하면 또 그게 팝업으로 뜨고 이걸 했더니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평가가 있네. 괜찮은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건 약간 컬처도 있는 것 같아요. 장인 정신도 있지만 네. 일본이란 나라의 어떤 고집스러운 어떤 하나의 문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좀 이상한 거고 한국에서 일본을 바라보면 또 똑같이 이상한 거죠. 서로 다른 문화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일본 내부의 의사결정 체계인데요. 예. 이건 좀 기니까 그러면 네. 그럼 잠깐 그럼 광고부터 잠깐 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일본 경제에 대해서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부원장님께서 예상하셨듯이 일본 이야기 하니까 청취자들의 문자가 예전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렇죠. 저도 본의 아니게 혹시 네. 일본과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가 있으신 분에게 본의 아니게 좀 결례를 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요즘엔 많이 또 디지털화되기도 하고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도 아날로그로 터진 사건 사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뭐 제가 누구랑 뭐 싸우고 싶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 그럼 더 말씀드려볼까요? 무슨데요? 하나 알려주세요. 네, 예, 네. 특징을 그냥 이해하려는 거니까. 맞아요. 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아날로그는 예. 아날로그대로 장점이 있고. 예, 맞아요. 디지털은 제가 특징이 결론은 있죠. 그거예요. 예.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대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일본하고 우리 다 이웃집하고 사이가 나빠서 좋은 경우가 없거든요. 예. 어떻게든 잘 지내야 돼요. 우리도 배울 게 많고요. 네. 뭐가 있었냐면 이 일본에서 정부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성적표를 조작하다 걸렸어요. 이게 작년 수치예요. 그러니까 작년 수치니까 불과 뭐 1월 달에 발표된 거니까 예. 뭐 얼마 안 된 얘기죠. 네. 뭐냐면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일본의 정부에서도 경제가 얼마나 우리가 잘 버티고 있고 코로나19에도 괜찮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뭔가 설득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일본에서 그동안 각 건설 회사들, 지방의 건설 회사들에게 얼마 생산했고 어떤 성과 냈는지 다 집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수기로 와요. 네. 네. 그리고 그걸 또 전부 다 한 사람이 정리하는 것도 연필로 수기로 정리를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올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올해 생산량이 작년 대비 얼마 늘었느냐 예. 이런 항목에 대해서 예. 숫자를 올린 거죠. 누가요?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이. 받은 대로 그대로 쓰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수기이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기로 받고 그거를 올렸다가 예. 또 이것도 뭐 제가 우리나라 국내 언론을 본 게 아니라 일본 언론을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더 이거 뭐 남의 나라에 약간 뭐 치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럼 왜 그러냐가 이제 원인 진단이 중요하죠. 그렇겠죠. 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즈니스나 연구 차원에서 일본 관련한 조직과 일을 해보면 우리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딱 그 한 사람 회장님의 의중은 어떠십니까? 요거만 파악하면 그다음 끝나거든요. 네, 다들 거기에 그냥 맞춰주는 네. 게 관행이니까.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런 끝이에요. 네. 그러면 연구 보고서도 최대한 그분의 의중을 살릴 수 있게끔 해드리고 하면 네. 잘했다는 칭찬도 받고 밥도 가끔 사주세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로 따지면 이사회, 보더가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뭔가 화두를 던져요. 그러면 전무, 상무도 자기 의견들을 하나씩 얘기고 하고 옆으로 이렇게 가요. 네. 그런데 그게 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 좋은 것도 갖고 나쁜 것도 갖고 이걸 쭉 검토를 하다가 다 검토하고 다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돌아요.
각자 의견은 내고. 네. 네. 그리고 각자 의견만 내고 뭔가 그 과감한 혁신, 과감한 결단 네. 이거를 못 하는 거죠. 그냥 대표이사든 제일 윗분이 그럼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저는 이렇게 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걸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예. 거기 이사들이 다 그 이사들의 의견을 누르고 자, 다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교통정리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못하는 그분들의 회사 내부에 뭐 암묵적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여기까지 되는데 내가 공장장으로서 장인으로서 자재당당 상무인 내가 이 자재는 안 된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직책에 대해서도 장인 정신이 있군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장인이야. 예.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리는 CEO가 장인인데. 근데 CEO 된 지는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칸막이들을 다 존중해 줘야 돼요. 자재팀, 그다음에 뭐 부품팀, 기계설비팀, 뭐 팀 이 의견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럼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정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 묘한 타협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뭔가 이제 새로운 디지털 형태로 기차를 타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근데 개찰구 사업부에 전무님, 상무님이 앉아 계셔. 개찰구를 없애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럼 개찰구와 디지털을 접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술력도 놀라운 걸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장을 없애래요. 근데 이제 이 도장도 이미 이 정도면 사회 전반적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 문화라면 엄청난 뒤에 또 뭐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장과 관련된 뭐 누구 장인이든 그쪽 사회의 무리를 배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또 잘 이걸 어떻게 좀 혁신하느냐. 옆에 이제 로봇 만드는 기계공학 하던 또 장인들이 그 도장을 빨리 찍는 로봇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약간 의사결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투자에 도움되시는 말씀을 드려보면 일본에서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표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새로 발표한 게 소니가 전기차 하겠다. 전기차 만들겠다 발표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3, 4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소니가 전기차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살짝 다시 접었어요. 근데 다시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미일 정상회담 있고 나서 일본이 대대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혁신적인 투자하겠고 과감한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대만으로부터 반도체와 관련된 TSMC에다가 이제 연구소를 일본에 좀 유치하겠다. 이것까지 이제 추진을 하는 모양새 갖췄어요. 그런데 일본 내부의 경제 관련한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제스처만 있을 뿐이지 실제 못할 것 같거나 안 할 거라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반도체 투자를. 그리고 소니의 전기 자동차도 3, 4년 전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한다는 게 이 변화의 속도에 너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국민들의 걱정, 우려 여기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걸 빨리 선포하려는 뭐 어떤 마음이 앞섰군요. 마음이 앞선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잘 될 거라고 자기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 실질적으로 할 거라고도 생각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왜 안 할 거라고 생각하죠? 정확히 말하면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의 의사구조 프로세스와 그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라는 시장을 가지고 이것도 전부 무슨 산업마다 얘기 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면 반도체 시장은요. 지금 전 세계 살아남은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 빼고 거의 대부분이 다 오너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회장이나 대표이사가 아니라 집안이 아니면 개인이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 오너 회사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라는 인더스트리는 오너 회사가 아니고선 살아남기가 어려운 인더스트리예요. 왜요? 이거는 도박에 가까운 막대한 투자를 한 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 타이밍이 왔었을 때. 이게 경기를 타는 상황인데 야 드디어 타이밍이 왔는데 이때 공장 확실히 증설해서 규모의 경제 가져가서 벌크로 팔면 우리가 경쟁사들하고 치킨 게임에서 이겨. 그럼 또 몇 개 없어져. 이런 정말 수십조 원의 투자가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르게. 그러다 실패하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사장이나 회장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과감한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지금 직장인분들 중에서 우리 대기업의 우리 계열사는 전문 CEO가 매번 예, 오는 데다 예. 그러면 진짜 회사를 한번 들었다 놓을 만큼의 과감한 투자를 감히 못 해요. 우리 사운을 걸고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 회사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거 거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도 내가 내 잘못인데 누굴 탓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바로 그때 타이밍을 잘 타거나 과감한 투자를 성공했던 회사들이 살아남고 그러지 못했던 회사들이 아니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분야는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고 메타버스 구축하고 시스템 만들고 개발하는데 뭐 몇백조? 네. 엄청난 적자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용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커버가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데 일본의 의사결정 체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투자가 이제 과감하게 들어갈 수도 없는 게 있어요. 그다음 하나 더. 예. 이거는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드리고 좋은 얘기도 좀 하면 이 아날로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회가 한번 확 그 진통을 겪고 고름을 한번 짜서 거듭나는 시점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부정부패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회가 깨끗해진다는 건 그냥 우상향한 뭐 45도나 60도로 사회가 이렇게 서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좋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큰 이벤트가 하나 생깁니다. 대통령이 뒷돈을 받았대. 대통령의 뭐 친인척이 뭘 했대. 예. 아니면 대통령이 아는 지인하고 말이야 밀실에서 무슨 결정을 해서 뭘 어떻게 했다며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예. 아니면 뭐 자기 자식에게 뭐 무슨 어디 대학교를 뭐 편히 갈 수 있게끔 뭐 편의를 봐줬대라든가 예. 뭐 이게 한번 진통이 터지면 그거를 말끔하게 없애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인 어떤 개편이 들어가서 한 번 더 점핑이 되죠. 예. 우리나라도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에 사회 문화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하여튼 뭔가 이 계기가 있어요. 예. 그럼 이게 계단식으로 점핑이 되는데 그런데 일본은 아날로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제 비중도 아직도 현금이 과반수 이상이에요. 카드 잘 안 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투명한 회계인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엄정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못하죠. 못하죠. 현금 사회에서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이거를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일본은 내각제이고 실질적으로 일당이 거의 절대적인 반세기 이상을 반세기가 뭡니까? 더 따지고 보면 더 오래됐죠. 예. 그걸 계속하고 있고 그 근처에는 또 많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정말 투명하게 하면 많은 것들이 보여지겠죠. 드러나고. 서로 아픈 일이다. 네. 그러니 어떤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전이 오가는 것만 아날로그로 하고 아까 방역이나 뭐는 디지털이 최첨단으로 간다? 그럼 이 언밸런스는 또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체제로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처음에는 일본의 시스템과 기술과 체계를 거의 베껴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사회가 현대화된 나라잖아요. 맞아요. 일본의 정부 구조의 조직도와 우리나라의 정부 구조의 조직도를 보면 이게 그냥 다 똑같이 갖다가. 돼 있어요. 예. 그냥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꾼 거예요. 진짜 우리의 스승이었던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걸 보고 저렇게 정부라는 건 조직하고 뭐 다리도 놓고 도로도 놓고 뭘 하는구나를 배운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예. 근데 그 뒤부터 어떤 점핑들이 있었냐면 정보통신부 옛날에는 우린 청이었는데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산업 섹터가 생기면 그거를 산업부나 중기부나 이런 데 밑에 하나의 뭐 국이나 실로 놓는 게 아니라 청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보통신부까지 승격을 시켰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치고 나가 이렇게 한 일은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예요. 뭐 하나가 있을 때 그쪽으로 총력을 기울인 그렇죠. 것이. 그러니까 그 조직을 들었다가 놔서 완전히 들었고 이거는 확실한 숙제를 줄 테니 이건 치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들었다 놓는 거는 우리나라가 항상 먼저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디지털청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변화가 있었을 때의 수용성은 예. 이거는 비교가 안 되고 우리가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일본 내부의 연구 보고서나 국책연구소의 연구 보고서나 논문들을 보면 한국을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톤앤 매너가 정말 많아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구조가 비민주적이었다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게 그렇기도 하고 예. 민주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너십을 확실히 갖고 예. 깃발 꽂았으니까 와 이렇게 해서 혁신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민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연차를 무시하고 MZ 세대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 네. 그거는 일본에는 없어요. 그거 자체는 또 더 민주적인 거죠. 성숙한 민주주의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아주 교묘하게 작동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조직 개편이나 흐름들을 보면 훨씬 더 빨라요. 묘하게 섞여 있네요, 정말.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금융실명제. 우리는 진작했잖아요. 예. 일본 금융실명제. 안 돼 있어요. 네. 그것도 현금 역시. 쓰는데 무슨.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금융실명제도 우리 어떻게 발표한지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예. 대국민 선언으로 바로 언제부터 금융실명제 들어갑니다. 전격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 금융실명제를 제도적으로 준비했던 그 실무 그 당시 경제학 박사들 그 사람들이 저기 압구정동인가 어디 뒤에 상가 건물 하나를 몰래 빌려서 네. 각자 회사에는 저 외근 갔다 올게요라고 비밀을 유지한 채 거기에서 다 제도 개편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서 네. 대통령하고 바로 밑에 있는 수석에게만 직보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소문나면 난리 나거든요. 사회적 저항이 엄청 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중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도 있겠죠.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의사결정 구조가 달랐다. 어떤 형태로든. 자, 그리고 결론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가 일본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요즘 중국 때문에 다들 흥분들 많이 하시고 저도 갑자기 쇼파에서 보다가 쇼파 위에 공중부양을 한 상황이었는데 네. 자, 일본과 중국이 결이 비슷했어요. 중국은 공산당, 일본은 굉장히 은은한 예. 뭔가 일당이 주도하는 이런 사회 구조였죠. 예. 그런데 중국이 지금 전자화폐를 급격하게 쓰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날로그를 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 그거와 중국이 만약에 대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건가 디지털 화폐를 쓰면서 그럼 돈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고 얼마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과 일본은 일당 중심의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회 문화가 그리고 고착화되어 있는 결인데 네. 이게 저 화폐 제도 하나 때문에 순간 각도가 살짝 벌어져서 몇십 년 뒤에는 완전히 또 다른 문화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중국도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야,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그게 나중에 한 100년쯤 흐르고 나면 그때가 티핑 포인트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 네. 자, 일본 이야기 듣는 각도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는 일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